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트리 모델과 오토ML입니다. 예고 드린 대로 저 두 가지에 대해서 발표를 드릴 거고요. 어, 시간은 30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동안에 학습 중지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거 총 9회 플러스 알파라고 했는데 일정이 조금 바뀐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요게 1회, 2회, 3회 때 야차 2주에 잘 진행했고요. 7월께 요게 원래 지난주에 하려고 했었는데 14일 오늘 하나 하고 26일 날 윤민희 박사님께서 초청해 주시는 교수님이 이때 오십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다른 분들께서 이제 직접 발표 또는 연사 초청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한번 공지 올렸었는데 좀 순서를 바꿨습니다. 포인트 바꿀게요. 원래는 오늘 하이퍼 파라미터를 설명을 드릴 예정이었는데 보니까 트리 모델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살짝 하는 걸 맛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 차례 이거를 자동으로 바꾸는 걸 또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넌리니어 모델들 그리고 앙상블 뉴럴 네트워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트리 모델이랑 오토ML을 잠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머신러닝의 모델 종류가 이렇게 많이 있다는 슬라이드를 처음에 말씀드렸었는데요. 크게 선형 모델, 트리 모델, 신규 모델이고요. 저 죄송해요. 여기 앞에 불 잠깐 꺼줄 수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여기 오프라인이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있는데 선형은 이 잘 아시는 박사님, 이제 그 집이방 정식 개념이고요. 여기다가 이 이제 여러 박사님, 개의 항과 개수가 붙어서 여기 개수들을 조정하면서 피팅을 하는 거고 트리 모델은 오늘 설명드릴 거고요. 신경망 모델이 이게 이제 뉴럴넷 딥러닝입니다. 그래서 트리 모델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비선형성을 커버할 수 있고요. 설명력도 좋고요. 속도도 빨라요. 얘보다 훨씬. 제 노트북에서 거의 다 됩니다. 그래서 전 요걸 제일 많이 써요. 네. 아, 네. 저만 그런지 예, 모르겠는데요. 저 백박사님, 예, 말씀 그, 주세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파워포인트 슬라이드가 조그맣게 소리가 혹시, 보여서, 어떤 일이신가? 어, 파워포인트 화면이 조그맣게 보여서, 잘 안 보입니다, 저는. 저는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예, 다 제가 잘 문제가 있나 보이시나요? 보네요. 네. 제 컴퓨터가 문제가 있나 보네요. 일단 저 진행할 테니까 말씀 주세요. 지금 화면이, 잠시만요. 아, 제가 여기서 스피커 설정을 잘못했나? 스피커, 네.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오늘 이 중에 트리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트리 모델은 디시전 트리라는 그 카트라고 하는 클래시피케이션 앤 리그레이션 트리, 그러니까는 이런 모양의 트리를 아, 만들어서 모델링을 하는데 클래시피케이션도 할 수 있고 트리도 할 수 있다라는 이름으로 84년도에 나왔어요. 비교적 얼마 안 됐습니다. 40년 정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다 모든 게 시작이 됐는데 먼저 일단 엔트로피 얘기 먼저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예요. 잘, 그죠? 클라우지우스 다 아시잖아요. 자, 그 카르노 기관이 이렇게 한 사이클이 있을 때 여기서 열이 들어갈 때 이제 그 단열 팽창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열이 또 나갈 때 부피가 줄어듭니다. 요 한 사이클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열이 들어가고 나가는 건 여기밖에 없죠. 그렇죠? 나머지 단열이기 때문에 이때 여기서 이상기체 가역 반응 이상기체이기 때문에 QL분의 QH는 TL분의 TH라는 식이 존재를 하고 여기서 클라우지우스 부등식이 나옵니다. 여기서 그 부등호일 때는 비가역 반응일 때 부등호 그리고 가역 반응일 때는 이렇게 그 등호가 성립을 하는데요. 요 밑에 있는 그림 보시면은 1번에서 2번에 갔다가 온다 할게요. 가역 반응이라고 치고 A로 갔다가 B로 올 수도 있고요. C로 갔다가 B로 올 수도 있습니다. 요거를 요 그 식으로 쓰면은 A에 갔다가 B로 오는 건 이렇게 되고 C를 통해서 올라갔다 B로 오는 건 이렇게 됩니다. 이 두 식을 빼면은 이렇게 되는데 재밌는 게 1부터 2까지 A로 경유하는 거나 C로 경유하는 거나 이게 똑같다는 게 나와요. 그래서 결국 여기는 그 델타 Q 오버 T가 경로에 무관한 상태 함수라는 게 나오고 클라우지우스가 이거를 쓸데없는 에너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클라우지우스는 에너지를 크게 일을 할 수 있는 에너지와 일을 방해하는 에너지로 정의를 했는데 그 중에 쓸데없는 에너지, 주어진 열을 일로 만들기 힘들게 만드는 에너지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이걸 엔트로피라고 불렀어요. 이 가역 반응에서.
이렇게 불렀고 무질서도는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좀 전에 봤던 연력학적 엔트로피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습니다. 내부 에너지는 열량 변화와 일의 양 변화죠. 여기다가 이제 DQ에다가 TDS를 집어넣고요. W는 PV니까 집어넣습니다. 이 둘을 합치면 이렇게 되고, 이러면 내부 에너지는 S와 V에 관한 함수다라고 나옵니다. 그렇죠? 요거는 이렇게 미분이 가능하죠. DU는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S, DS 마이너스 라운드 U 오버 라운드 V, DV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얘랑 이 식을 비교하면은 요게 온도고 이게 압력이에요. 그죠? 이거 다 학부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라운드 S 오버 라운드 U는 1 오버 T라는 게 나오는데 이렇게 식이 정리가 되는데 온도를 통계 연력학적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생략을 했지만 가지고 오면 이렇게 되고요. 결국 T분의 1 오버 T로 얘랑 얘가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통계 연력학적 엔트로피가 이렇게 유도가 됩니다. 요게 그 비엔나에 있는 볼츠만의 묘지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게 이 문구고요. 네, 저기 가봤어요. 요게 제 키보다 큽니다. 상당히 커요.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깁스라고 하는 분이 요거를 좀 더 세분화했습니다. 요거는 그 거시 앞에서 연력학적인 건 완전히 거시 구조라서 미시 구조는 보지도 않는 거고 요거는 내부의 입자들이 어떻게 무질서하게 있을 때 엔트로피가 이렇다라는 얘기고 깁스라는 양반은 마이크로 스테이트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얘들의 확률에 따라서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렇게까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엔트로피가 어떻게 한 단계 발전을 한 거죠. 연력학적 엔트로피에서 이제 통계 연력학적 엔트로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48년도에 정보 엔트로피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이 클로드 셰넌이라는 분이 사실 통신을 연구하던 분이었어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희생을 하고 중요한 정보를 살리고 이런 연구를 하다가 이런 걸 냈는데 간단하게 하면 이겼습니다. 뭔가 경우의 수가 많다는 건 확정적이지 않은 거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높다. 추가 정보가 주어지는 거는 이런 거죠. 모르다가 정보를 받아서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은 불확실한 거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낮아진다. 이렇게 정성적으로 설명을 하셨고 정량적으로는 이렇게 동전을 2개 던지다고 했을 때 경우의 수는 4가지가 있습니다. 앞뒤, 뒤앞, 뒤뒤. 이러면은 요 식을 차용을 했어요. 로그식을. 그래서 앞에서 나왔던 요 로그식을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볼츠만 상수는 무의미하니까 떼버리고요. 요것만 가지고 왔고 요거 로그를 자연 로그를 로그 밑을 2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정의를 했고 이때 엔트로피를 2다라고 계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확률이 낮을수록 정보의 가치는 높다는 의미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엔트로피 정의가.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 스무고개라는 게임은 반복적인 정보 획득을 통해서 엔트로피를 낮춰가는 게임입니다. 그렇죠? 완전히 모르고 있다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 맞춰봐 한 다음에 뭐 사람이야 동물이야 식물이야 이렇게 해서 맞춰서 마지막에는 호랑이구나라고 맞춰갈 때 이렇게 하는 거고 좋은 질문이라는 건 한 번에 엔트로피를 많이 낮출 수 있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디시전 트리라는 거는 이겁니다. 20개의 놀이를 하는데 굉장히 좋은 질문들을 여기다 넣어서 이렇게 섞여 있는 정보들을 분류를 짜라락 잘할 수 있는 게 좋은 트리고 이게 좋은 질문 20개를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시전 트리를 만든다는 건 여기서 좋은 질문들을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 이렇게 섞여 있을 때는 총 10개인데 3개, 3개, 4개거든요. 예. 그러면은 요 식을 따지면은 엔트로피가 1.57이었다가 밑으로 가면은 이제 얘는 어떤 좋은 질문 하나를 해서 파란색을 다 발라냈다. 얘는 엔트로피 0이에요. 그래서 반반 섞였을 때 엔트로피가 1이 됩니다. 1.5셀로 줄었다가 또 좋은 질문에서 벗겨내면은 파랑, 빨강, 초록이 되면 엔트로피가 다 0이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게 디시전 트리입니다. 그리고 분류를 할 때는 이런 엔트로피를 쓰고 그리고 회귀를 할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기 뭐 MRSE 같은 것들을 써서 회귀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디시전 트리를 다행히 코드로 다 일일이 구현할 필요가 없어요.
사이킨런에 있는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라는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제가 지난 시간들에 계속 쓰고 있는 이 코드에다가 요거 하나를 박아 넣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제가 그냥 설명을 굳이 길게 하지 않고 랜덤 포레스트 같은 거 아니면 리니어 리그레션을 가지고 왔었는데 여기다가 디시전 트리 리그레서를 박아 넣습니다. 전 처리를 한 다음에 여기서 처리를 하고 여기다가 그리고 추가 인자를 받을 수 있게 했어요. 이게 키워드 아규먼트의 약자입니다. 그러면 뭐는 뭐다라고 키워드 대 밸류 형식으로 집어넣으면은 그게 여기에 쏙 들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런 펭귄 서식지랑 종이랑 성별과 신체 지수를 가지고 체중을 예측하는 모델을 만든 겁니다. 그러면은 저 디시전 트리를 가지고 딱 돌리면 이렇게 나와요. 트레이닝 데이터와 그 검증용 데이터를 넣으면은 학습은 기가 막히게 합니다. 넣은 걸 다 맞춰요. 그런데 검증했을 때 R-스퀘어 0.76, RMSE 값이 391은 굉장히 잘 안 맞는 게 나옵니다. 전 잘 맞지만. 자, 이게 어떤 현상이죠, 이게? 예, 과적합이죠. 오버피팅이죠. 왜 발생했을까요, 오버피팅이? 왜 이런 참사가 벌어졌을까요? 왜 그러냐면 앞에서 만든 이 모델 있잖아요. 이 코드를 짜서 그냥 돌리면 사이키는 내부에 있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좋은 질문들을 막 던집니다. 그래서 이만한 트리를 만들어요. 여기가 1단계고 쭈루룩 가면서 점점 로스가 감소를 하는데 마지막까지 최대 18단계로 이루어졌습니다. 데이터를 다 쪼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확대해서 볼게요.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 맨 처음에 그 지느러미 길이가 0.5가 넘어야 안 넘어요 해서 넘는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비스코 섬에 살아요 안 살아요로 들어갑니다. 안 살아요 하면은 남성이 여성이에요? 여성. 야 이거 암컷 수컷이죠. 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톨거슨에 살아 안 살아 가고 이런 식으로 짜짜짜 가다가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에 샘플 하나, 두 개, 뭐 이렇게 다 쪼개게 되고요. 이때 여기서 엔트로피에 해당하는 이 스퀘어드 에러는 다 0이 됩니다. 굉장히 안정한 값을 찾아서 트레이닝 데이터를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근데 주어진 데이터에만 외우다 보니까 새로운 데이터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너무 세세하게 분류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적합이라고 하는 이런 참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얘를 조금 덜 배우게 해야 돼요. 약간 역설이지만. 그래서 디시전 트리 덜 배운다는 거는 이렇게 세밀하게 나누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죠? 첫 번째로 깊이를 지금 최대 18단계까지 있는 깊이를 너무 깊게 가지 마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최대 깊이를 줄입니다. 아이고 제가 애니메이션을 안 넣었네요. 잠시만요. 애니메이션 하나만 넣고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제가 깜빡했습니다. 뾰로롱 여기 있다. 애니메이션 하나만 넣겠습니다. 안 그래도 안 보여서요. 네. 그리고 공유를 다시 할게요. 네. 네, 보이시죠? 네. 제가 앞에서 코드에다가 추가를 하나 했습니다. 앞에는 그냥 get 모델이었는데 지금 맥스뎁스는 5라고 하는 요 인자를 넣었습니다. 이게 하이퍼 파라미터예요. 내가 모델을 일일이 만드는 모델이 스스로 만드는 파라미터가 그냥 파라미터고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라 하고 가이드하는 파라미터가 하이퍼 파라미터입니다. 최대 18단계였던 거를 요걸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으로 간 건데 5단계까지만 가. 너무 깊게 가지 마. 라는 이름으로 이런 새로운 디시전 트리 모델을 만들었고요. 여기다가 학습을 하고 예측을 했습니다. 굉장히 코드 그냥 한 줄이죠, 그냥. 그러면은 새로 만들어진 겁니다. 트리가. 훨씬 간단하죠, 아까보다. 확대를 해서 봐도 뚜두두두둑 옵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5단계 같죠. 요게 이제 뿌리고 요게 마지막 거를 리프라고 합니다. 나뭇잎 노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능은 어떠냐? 아까는 완전한 오피팅이 발생해서 트레인 데이터를 다 외워버려서 100점 맞았는데 그 문제집에 있는 거 100점 맞았는데 시험만 보러 가면은 내가 70점밖에 못 맞아왔거든요. 근데 지금은 얘 적당히 틀려요. 91점 받아요. 문제집도. 얘는 85점 받아요. 이게 더 잘하는 거잖아요. 그죠? 많이 올라갔어요. 얘가 좀 떨어지고 얘가 좀 올라왔습니다. 잘한 겁니다. 자, 그럼 좀 더 올려봅시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여기서 문제 찾아보면은 맨 마지막에 리프 노드에서 샘플이 여긴 9개 있고 여기는 하나 있고 6개 있고 하나 있고 이런 것들이 눈에 띕니다.
샘플이 하나가 되면은 오버피팅이 될 확률이 커요. 마지막에. 이 하나에 대해서 그걸 외워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샘플을 5개로 가져를 합니다. 여기다가 아까 요게 있었는데 요걸 추가해 주는 거예요. min sampled if는 5, 요거를 추가를 해줍니다. 새로운 트리를 모델을 만들고 학습을 시키고 예측을 하면은 아까보다 더 간단해졌습니다. 아까는 이런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어요. 조금 더 간단해졌어요. 그죠? 훨씬 더 간단해졌어요. 확대를 해서 봐도 이제 마지막에 샘플이 5개, 5개, 8개 이렇게 됐습니다. 성능은 더 좋아졌을까요? 네. 아까 좋아진 게 0.85였는데 0.855 됐어요. 이렇게 좀 더 좋아졌죠. 그래서 디시전 트리는 거의 다 외워버립니다. 가면 냅두면은. 그래서 최대한 트레인을 덜 시켜서 밸리데이션을 맞추는 쪽으로 튜닝을 해야 돼요. 자, 요게 디시전 트리의 가장 큰 특징인데 그 또 하나의 특징이 또 있어요. 그거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딴 얘기 한 다음에. 그래서 이 오버피팅을 더 잘 방지하려면은 여러 가지 기법인데 그 중에 가장 좋은 게 앙상블입니다. 트리를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앙상블엔 2가지가 있습니다. 배깅이 있고 부스팅이 있어요. 배깅은 학습 데이터를 중복을 허락해 랜덤하게 서브셋을 뽑습니다. 부분집합을 뽑아서 그걸로 디시전 트리를 만들어요. 원래 만들던 것보다 훨씬 작은 게 만들어지겠죠. 일반적으로 데이터가 적으니까. 그리고 얘들을 가지고 여러 개를 만들어서 마지막에 이게 클래시피케이션이라면은 보팅을 하고요. 리그레션이라면은 에버리징을 합니다. 지금은 리그레션이니까 에버리징을 해요. 만약에 얘가 주어진 입력에 대해서 얘는 3이야, 4야, 5야라고 하면은 에버리징에서 4야라고 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거 하나가 되게 이상하게 튀어도 나머지 애들이 잡아주기 때문에 오버피팅이 방지가 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데이터, 예측 데이터들의 분산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분산을 줄여주기 때문에 예측 성능이 향상되는데 재밌는 점은 각각의 하나하나를 모은 것보다 예를 들어서 얘가 R스퀘어가 0.7이고 0.8이고 0.75였으면은 앙상블하고 0.9가 나올 수도 있어요. 서로 약점을 보완해서. 굉장히 좋은 기능이고요. 그리고 부스팅은 뭐냐면은 배깅이랑 좀 다릅니다. 배깅은 여러 개의 동등한 위상을 가지고 만든 애들을 에버리징 한다면 부스팅은 먼저 하나를 만들어요. 그다음에 이거를 가지고 오차를 찾아요. 학습 단계에서 얘가 커버하지 못하는 오차를 찾아서 그 오차를 커버하는 모델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오차를 커버하는 모델까지 넣었을 때 또 커버하지 못하는 오차를 찾아요. 얘까지 커버하는 것도 만들어서 추가를 해요. 이렇게 점진적으로 여러 개의 모델을 추가를 해서 모델 하나가 추가될 때마다 에러가 줄어드는 방식이 부스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랜덤 포레스트는 패럴렐하게 여러 개를 쫙 동시에 만드는데 얘는 시간 순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시간이 더 뭐가 오래 걸리냐면은 일반적으로는 부스팅보다 백인보다 부스팅이 더 오래 걸린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거를 또 줄이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추가가 돼가지고 지금은 비슷하다고 말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부스팅 중에서도 그냥 부스팅이 있고 그레디언트 부스팅이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은 여기서 요 차이를 구해서 모델을 구한다고 했잖아요. 그레디언트 부스팅 요거를 미분을 합니다. 데이터들로. 미분을 하면은 그냥 모델을 더하는 게 아니라 어느 방향으로 더할지까지 나와요. 그래서 요 더하기 하는 요 트리 모델들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들 중에서 그 XG 부스트가 있고 그리고 라이트 빔이 있습니다. G, B 붙는 게 다 부스팅, 다 그레디언트 부스팅 모델들이에요. 그래서 캐글이라고 하는 머신러닝 컴퓨테이션 사이트를 거의 압살하고 있는 게 이거 거의 둘이고 여기다가 분류까지 가면은 캣부스트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앤드류 응이라고 하는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그 코세라의 창업자이자 스탠포드 교수님인 분이 만든 응부스트가 있습니다. NG 부스트가 있어요. 자기 이름을 녹였는데 그게 뭐 노멀라이즈 부스트인가 아무튼 뭐 내추럴 부스트인가 아무튼 그런 식으로 약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배깅에는 랜덤 포레스트가 있고요. 부스팅에는 라이트빔, 엑스지 부스트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배기는 동시에 짜라라 만들어서 얘들끼리 더한다. 부스팅은 하나 만들고 부족한 거 또 만들고 부족 또 만들어서 이렇게 간다. 그래서 뭐가 더 좋냐 해봐야 합니다. 저는 랜덤 포레스트를 많이 선호를 해요. 왜냐면은 랜덤 포레스트가 조금 더 직관적인 면도 있고 제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라이츠비엠입니다. 라이츠비엠이라는 알고리즘에는 그 자체적으로 결특치를 메꿔준 알고리즘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결특치를 처리함에 따라서 이 성능이 바뀌는 것도 있는데 라이츠비엠은 그 걱정을 약간 덜어줍니다. 그래서 좋아하고 그리고 부스팅이 이렇게 잔차들을 메꾸면서 가기 때문에 과적합에 좀 더 취약하다는 얘기도 있어요. 태생적으로. 그런데 제 경험상 엑스지부스트는 과적합 이슈를 좀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라이츠비엠은 엑스지부스트보다 과적합 이슈가 조금 적어서 즐겨 쓰는 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얘가 10분 걸렸다면은 얘는 5분 걸리고 얘는 한 1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를 빨리 보고 또 한번 피드백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라이츠비엠을 매우 사랑합니다. 한번 넣어볼게요. 아까 제가 짠 코드 그대로입니다. 아까 제가 짰던 코드 여기서 모델을 고르는 게 없었는데 모델을 고르는 파라미터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모델에 따라서 이 입력받은 임자에 따라서 디시전 트리를 선택을 할지 랜덤 포레스트를 선택을 할지 라이츠비엠 선택을 할지 엑스지부스트 선택을 할지 이것들을 고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디시전 트리, 랜덤 포레스트, 엑스지부스트 요거 세 개만 가지고 한번 성능을 비교를 한번 해봤어요. 가지고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돌리면은 짜잔 디시전 트리 아무 그 과속합 방지 처리 안 했을 때 이렇게 나왔죠. 트레이는 R스퀘어 1.0, RMS 0 완전하게 잘 맞았지만 얘가 또 바뀌어서 성능이 뭔가 이제 랜덤한 것 때문에 바뀌었고요. 65점 나왔습니다. RMS 444 나왔고요. 랜덤 포레스트가 98, 82가 나왔어요. 그리고 XG 부스트가 94, 83 나왔습니다. 성능이 조금 비슷하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아까 우리가 디시전 트리에서 튜닝 조금 했잖아요. 두 번 했잖아요. 맥스 뎁스를 줄였고 마지막에 리프 노드 개수를 줄였는데 그게 0.855였어요. 이거보다 못하거든 두 개가 지금. 얘네가 디시전 트리 성능이 안 좋은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조금이나마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했고 얘들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제가 다음 시간에 다룰 건데 성능을 올릴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델을 고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고른 모델의 성능을 최대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야 돼요. 그리고 트리 모델을 쓸 때 조심할 게 있습니다. 바로 엑스트라폴레이션인데요. 원래 애초에 머신러닝이 외삽에 취약해요. 주어진 데이터 범위 안에서 패턴을 파악해서 그 빈자리들에 대한 예측을 하기 위한 게 머신러닝이기 때문에 엑스트라폴레이션 애초에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데이터 범위를 약간씩 벗어날 수도 있잖아요. 하다 보면은. 근데 보세요. 이게 주황색이 선형 모델입니다. 선형 모델 쫙 잘 나가고 있어요. 요게 트레이닝이고 여기 그 X 표시한 게 트레이닝이고 빨간색을 한 게 이제 그 테스트 데이터인데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이 사람은 일부러 이렇게 했어요. 뭐 보여주려고. 선형은 여기서 학습을 했는데 잘 맞아요. 그쵸? 여기까지. 왜냐면은 이 선 모양이 쭉 이어가고 있으니까. 다행히 데이터의 범위가 많이 벗어나지 않으니까. 그런데 트리 모델은 이 학습한 데이터의 범위를 벗어나면은 여기서 보세요. 여기 파란색이죠. 트리 모델이죠. 갑자기 바보 됩니다. 동일한 값만 내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트리 모델이 바보 됐을까요? 개수를 줄였지. 예, 맞아요. 예, 트리 모델이 부등호를 가지고 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 주어진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맨 마지막에 딱 걸친 범위가 있었겠죠. 이 값은 뭐다 라고 했을 거고 전부 다 그 값만 내뱉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 모델 쓰면 굉장한 바보가 돼요. 또 하나 바보가 되는 게 DOE가 되게 잘 된 데이터가 있어요. 실험계획법, 디자인 오브 익스페리먼트 잘 된 데이터들은 X가 이렇게 막 X 인자들이 이렇게 막 산만하게 되어 있지 않고 딱딱딱 격자 무늬로 잘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러면은 트리 모델은 이 격자에 맞춰서 계단을 내뱉습니다. 이렇게. 따다다. 그래서 사이 인터폴레이션도 못해요.
그럴 경우에는. 그래서 트리 모델은 엑스트라폴레이션도 위험하지만 DOE가 잘 된 데이터에서는 인터폴레이션도 위험하다.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데이터 수가 몇 개 없는데 DOE가 잘 돼 있다, 비선형성이 강하다라고 하면은 울며 겨자 먹기로 딥러닝을 써야 돼요. 딥러닝을 쓰거나 아니면 서포트 벡터 머신 같은 거에다가 온갖 코너를 씌워보면서 하거나. 근데 서포트 벡터 머신도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또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얻는 실험 데이터들이 보통 많이 그런 식이죠. 그래서 좀 실험 데이터에 딥러닝 적용하기가 조금 어려운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지금 말씀드리는 실험이라는 거는 뭔가 측정하는 실험이 아니라 뭐 물질을 합성해서 뭐 성능을 재거나 하는 것들이 많이 그렇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유의사항은 스케일링이 불필요합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그 딥러닝 같은 거 할 때, 머신러닝 같은 거 할 때 스케일링을 꼭 하세요. 그래서 인풋 데이터에서 이렇게 막 중구난방으로 분포하고 있는 범위를 이렇게 평균과 표준 편차를 비슷하게 맞춰주세요라는 말씀 드렸었는데, 사실 이거는 선형 모델이나 아니면은 딥러닝 같은 모델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트리 모델에는 불필요해요. 왜 그럴까요? 트리 모델은 스케일링을 해서 나쁘다는 것도 아니에요. 성능이 개선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해도 돼요. 필요하지 않다는 거지.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자, 여기서 트리 모델들을 보면은, 트리 모델이 얘를 어떻게 분류했을까를 보면은, X인자들, 여기 X인자가 하나지만, 선을 딱 그어서 이거보다 클 때는 얼마, 작을 때는 얼마, 이렇게 갑니다. 앞에서 보는 게 전부 다 이런 그림들이 다 그런 식이죠. 그쵸? 이런 그림들이. 뭐보다 클 때는 얼마, 작을 때 얼마,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트리 모델 입장에서는 X 데이터가 이렇게 막 큰 거, 작은 거 섞여 있어도 여기 사이에 비집고 선 하나 그냥 그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값이 100이건 1000이건 0.1이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스케일링을 해도 성능이 좋아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아요. 근데 저는 꼭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아까 보다시피 여기서 제가 파이프라인에서 모델들을 그냥 갈아 낄 수 있는 걸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해놓고 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데 지금은 다 트리 모델들만 넣었지만 여기다가 저 딥러닝 뉴럴넷도 박아 넣기도 하고요. 선형 모델도 넣습니다. 이런 것들 하려다 보면은 일반적인 오퍼레이션이 중요해서 여기다가 스케일러를 꼭 집어넣어요. 그래서 카테고리컬 데이터는 인코더 거치고 뉴메리컬 데이터는 스케일러 거치고 이 구조를 만들어 놓은 구조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트리 모델이 이렇게 좋다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이제 오토ML로 넘어갑니다. 오토ML은 사실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잠깐 구글링을 해 볼게요. 잠시 요거 공유를 중지하고 잠시만요. 구글링을 해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깨끗한 거 하나 띄울게요. 그냥 짜잔 하고 화면 공유 다시 할게요. 그냥 요걸 해야겠다. 네. 그 화면을 공유를 할게요. 이렇게 그냥 이게 낫겠다. 여기다가 구글에서 AutoML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구글 클라우드에서도 오토 머신러닝을 제공을 하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저기 이거는 그 강의 자료죠. 패스트 캠퍼스 교육 자료고 AutoML.org라고 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보시면은 뭐 H2O라는 것도 있습니다. 저것도 오토 머신러닝을 제공하는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 AWS 볼게요. AWS AutoML 하면은 여기도 오토 머신러닝을 제공을 합니다. 오토 머신러닝이라는 게 뭐냐면은 좀 전까지 제가 말씀드린 게 트리 모델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건 이런 특징이 있으니까 어떻게 조심하세요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트리 모델을 한 다음에 제가 디시전 트리랑 랜덤 포레스트랑 그리고 엑시부스트랑 비교를 했잖아요, 이렇게. 오토ML은 데이터만 넣으면은 어차피 컴퓨팅 자원이야 되게 많다고 가정을 해요. 남아 돌아요. 그래서 모델을 여러 개를 어차피 비교를 해볼 거를 얘가 자동으로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파이캐럿이라는 게 있습니다. 원래 R이라는 게 있잖아요. 파이썬 말고 R에 캐럿이라는 게 있어요. 그거를 파이썬 버전으로 만든 게 파이캐럿이에요. 이 파이캐럿 홈페이지에 가면은 되게 잘 돼 있어요. 아주 멋있게 로우 코드 머신러닝 해가지고서
이렇게 요거 한 줄로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한번 닥스 가볼까요? 공식 문서를 한번 보면은 자 여기에 설치하는 방법, 시작하는 방법이 있는데 네, 굉장히 쉬워요. 나는 리그레션을 할 거야 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보세요. 여기 있는 코드를 그냥 보여드릴게요. 파이캐럿의 데이터셋에서 getData라고 하는 명령을 불러온 다음에 여기다가 데이터를 집어넣습니다. 여기서는 보험 데이터를 넣었어요. 인슈런스라는 데이터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셋업이라는 하나의 명령어로 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알아서 얘가 데이터를 쫙 파악을 해요. 쫙 파악을 한 다음에 컴페어 모델즈라는 걸 명령어 하나로 모델들끼리 비교를 다 해줍니다. 제가 이제 하던 데이터를 가지고 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이거 컨트롤 F. 잠시만요. 얘가 지금 가려가지고 뿅. 네, 여기 있다. 예, 아까 보여드렸던 파이캐럿 홈페이지고요. 여기서 예, 여기는 X랑 Y를 붙여서 데이터셋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지정하는 식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나눠놨던 X트레인과 Y트레인을 다시 합쳤어요. 파이캐럿용 데이터를 만들고 여기다가 body mass라고 하는 저 원래 이름을 살려가지고 이제 Y 데이터를 추가를 했고요. 아까 튜토리얼 똑같이 갔습니다. 리그레션을 할 거고 셋업이라는 거에다가 파이캐럿 데이터를 집어넣으면서 body mass G라는 거를 타겟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럼 얘가 쫙 긁어요. 이건 뭐 타겟이 뭐고 데이터 몇 개 있고 쫙 읽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컴페어 모델 하면은 이거 먼저 보세요. 오른쪽에 소요 시간이에요. 0.0 몇 초 안에 모델들을 다 돌려가지고 다 비교를 합니다. 라쏘가 1등 먹었어요. 일종의 선형 회귀를 번영한 건데 얘가 1등 먹었고요. 얘가 아쉽게 0.8448, 그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션이 8445, 그리고 랜덤 포레스트가 여기 있네요. 0.8276, 디시전 트리가 0.736 이렇게 쭉 있어가지고 한 10대 개 정도의 모델을 한 번에 비교를 해줍니다.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래도 그래프들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이런 것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다 그려줍니다. 이게 제가 녹화한 건데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최고의 모델에서 아까 라쏘였죠. 잔차, 그 다음에 프레딕션 에러, 그 다음에 이제 요건 이상치를 감지하는 쿡 디스턴스, 그리고 이제 피처별 모아가지고 하는 거, 예, 어떨 때 성능이 제일 좋더라. 그리고 러닝 커브, 그 데이터 개수에 따라 가지고 얼마큼 성능 좋아지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매니폴드 러닝, 밸리데이션 커브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이거 그냥 컨트롤 CV에서 모으면은 그냥 리포트가 돼요. 논문에 넣을 수 있는 퀄리티의 그림들이 나오고요. 피처 임포터스까지 잘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1등 했던 게 라쏘였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 디시전 트리라던가 이런 것들에서는 이제 에러를 냈고요. 자, 파이캐럿 쓸 때 딱 몇 줄 안 갔습니다. 명령어 요거 한 줄이 시작이었죠. 요거 한 줄, 두 줄, 세 줄이면 이만한 레포트가 나와요. 근데 그러면 머신러닝 이거 보고 다 공부할 필요 없이 이거 쓰면 되는 거 아니냐? 결과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얘들은 일단 이렇게 많은 것들을 기계적으로 뱉어줍니다. 뱉어주는데 이 중에서 이 내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서 쓰지 못하는 모델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선형성이 강한 모델이다라고 하면은 얘들은 우연히 성능이 잘 나와도 거르는 게 맞습니다. 리니어 리그레션 같은 경우는. 왜냐면 새로운 데이터가 오면 성능 되게 안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성능이 아스퀘어 기준으로 0.82736 나왔고 여기 라이트BM도 0.833 나왔잖아요. 아까 우리가 한 거보다 좀 낮죠. 여전히 얘도 하이퍼 튜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은 파이캐럿 같은 오토 머신러닝 돌려가지고 먼저 빠르게 결과를 볼 수가 있고요. 이 중에서 내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담아서 내 데이터와 내 문제에 맞는 모델을 고릅니다. 나머지는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게 1등을 했다 해도 버려요.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해서 성능을 높입니다. 이러면은 저 혼자 생으로 코딩을 하면서 머신러닝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게 요즘에 머신러닝 하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동화되면서 나오는 툴들을 적절히 이용할 줄 아는 것도 업무효율을 높이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방법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발표를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하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수동으로 하고 자동으로 하는 것까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걔도 자동화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발표 여기까지입니다. 질문 있으실까요? 네. 네. 네, 맞아요. 경험적으로는 이게 사람의 때는 제가 굉장히 헤비하게 써본 것까지는 아닌데요. 그래도 열댓 번 정도는 써본 걸 경험 말씀드리면 위쪽에서 순서가 바뀌지 아래에서 확 올라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대강 위쪽에 있는 것들 중에서 내가 쓸 모델 추리고 거기서 튜닝하면은 큰 실패 없이 좋은 결과 얻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줌에 계신 분들도 마이크나 채팅 이용해서 주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 더 네네네. 혹시 튜닝 모델로 시계열 데이터를 그럼요. 프리 모델로 시계열대 처리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키넌에 가면은 되게 잘 돼 있어요. 이그젬플이. 아닌 게 아니라 얼마 전에 저희 부서에서 학생이 그 적은 데이터를 가지고 저기 LSTM 돌리고 있어가지고 그러지 마라라고 하면서 줬었는데 타임시리즈 포캐스팅 여기 가면은 이거 잠깐만요. 요거는 엉뚱한 거다. 예, 요거 말고 예, 뭐 이런 거 보시면은 사이키넌에 있는 그 트리 모델들 이용해서 시계열 데이터 예측하는 것들 많이 있고요. 그리고 관련해서 논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제가 시계열 데이터를 업무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공부하는 차원에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것도 돌려봤는데 생각보다 상당히 잘 맞아서 약간 당황했어요. 사실. 꽤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논문도 보면은 엑스지부스트를 쓴 논문들이 꽤 많이 나와요.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고 네, 오늘 유달리 오늘 출장을 많이 가셨는지 평소에 이제 오시던 분들께서 저한테 오늘 죄송한데 오늘 출장입니다는 메일을 많이 보내주셨어요. 예, 키어튜브에 올 테니까 나중에 다시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